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116회 전산회계 1급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재무제표하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하나 뭐예요? 주석이 있어요. 자, 보기 1번부터.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보기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벌써 여기가 틀렸죠?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현재 기업 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비용수익으로 이루어졌어요. 보기 3번.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맞죠? 자본변동표는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한 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요? 단기매매증권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뭐예요? 984 영업의 비용으로 꼭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대변에 돈 준 거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 수수료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자, 예를 들어 금액을 한번 넣어봤어요. 단기매매증권 1000원, 수수료 비용 2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게 맞죠? 만약에 이 수수료 비용을 단기매매증권에 원가 포함하면 분개가 단기매매증권 12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단기매매증권 자산이죠? 자산이, 그쵸?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겠죠, 증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 비용이 이렇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 자산과 관련된 거는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해요. 그 다음에 비용과 관련 있는 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 당순이라고 쓸게요. 당순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자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쵸? 그러면 1번은 자산의 가소니까 아니고 부채는 없고, 그죠? 자본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증가, 그쵸?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3번. 회계는 2023년 1월 1일에 1000만원의 유형자산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6월 30일 400만원에 처분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 시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산하래요. 자, 단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액법으로 삼각한대요. 그 다음에 언제? 6월 30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팔았을 때 분개를 생각해보면, 자, 팔았을 때 분개를 생각하면 기계장치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가요. 취득가액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뭘 써야 돼요? 갑루를 써야 돼요. 갑루 쓰고, 자, 얼마에 팔았다? 400에 팔았어요. 뭐 현금이든 미수금이든 관계없죠. 그럼 갑루를 알아야 처분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럼 감가상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자면 2023년 같은 경우는, 그죠? 1월 1일 날 취득했어요. 자, 정액법식 달죠? 취득 빼기 잔존. 취득은 1000만원, 잔존가액은 1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1년에 18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2024년 같은 경우는 6월 30일 날 팔았으니까 6개월치만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 1000만원 빼기 잔존 10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 다음 6개월치 12분의 6 하면 90만원 나와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죠.
2023년에 감가상각비 180, 2024년에 감가상각비 90만원. 그건 얼마예요? 270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270이다. 자, 그러면 차변 합계는 670, 대변은 1000만원이니까 차액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얼마 나와요? 3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30만원 나온다.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31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의 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에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현금 시제,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당자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20만원, 50만원, 그럼 70만원. 사실 1번이 답이에요. 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50만원, 그죠? 150만원인데 만기가 딱 1년 남았죠, 1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이게 수표자가 들어가지만, 그쵸? 수표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얘는 어음의 성격이 있어요. 어음.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수표자가 들어가지만 어음으로 처리한다. 이거와 상반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람 출급 어음은 얘는 어음자가 들어가지만 현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자, 외상매입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 부채. 이렇게. 아까 답을 너무 일찍 말했지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시제 20만원, 당자예금 50에서 70만원이고, 자, 요게, 그쵸? 정기예금이,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은 1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선일사수표랑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부채죠, 부채. 부채성이에요. 4번에 1번. 5번 문제. 다음 중 대손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손충당금은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게 틀렸죠. 자, 대손충당금은 뭐예요?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채권. 그쵸? 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뭐 외상매출금, 바드럼, 뭐 미수금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누계, 감누. 자, 2번 보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 추산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뭐 실기 때 많이 했었죠, 그죠? 뭐 1% 이런 식으로 설정하잖아요, 그죠? 미수금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이면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채권이면, 그죠? 채권에는 매출 채권이 있고 기타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바드럼. 얘네들은 뭐 써요?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은 뭐 미수금, 대여금. 얘네들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4번 보기에 나오네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 미수금도 설정할 수 있고 4번 보면 매출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개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죠. 자, 다음 문제. 자, 6번.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죠?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되니까 자본이 늘어나요.
현금 배당을 하면 자,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에 이익잉여금, 그쵸? 이익잉여금 자본 항목이 줄어들고 대변에 뭐예요? 뭐 현금이 나가듯이. 그래서 자본이 감소해요. 주식 배당을 하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한쪽은 자본이 감소하고 한쪽은 자본이 증가하니까 자본에는 영향이 없죠. 자, 유상증자라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라 대변에 자본금이 생겨요.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난다. 답은 3번.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에 영향이 없다. 7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위탁 판매가 뭐냐면 판매를 부탁하면, 그죠?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건네주면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2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2번도 맞죠? 3번.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 판매의 경우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장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 따지지 않고 다 뭐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뭐 16개월 할부로 해도 한 번에 수익으로 인식하죠. 나눠서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메인 매출 할 때 배웠죠. 그쵸? 메인 매출 같은 경우는 부가세법을 따라요. 부가세법 같은 경우는 장기 할부 판매일 경우 어떻게 해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죠. 근데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3번이 틀렸죠. 자, 4번. 설치 수수료 수익은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되는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 4번 보면 설치 같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8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기업이 생산 과정에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은 뭐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뭐 이런 게 있죠. 자, 취득원가에 매입부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도 당연히 매입부대 비용, 그쵸? 원가 포함하죠. 원가 포함. 2번이 틀렸네요. 기말평가 방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다를 수 있죠. 그쵸? 선입선출법을 쓰냐, 평균법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 기말재고가 달라질 수 있다. 수입 시 발생한 관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쵸? 수입할 때 모든 세금은 원가 포함이에요. 자, 9번 문제 원가 볼게요. 원가.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른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로 분류한다. 그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원가, 간접원가로 분류한다. 그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맞죠? 조업도 증감에 따른 원가의 행태로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죠? 변동비, 고정비. 맞죠? 자, 기회비용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원가이며 대안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자, 과거 원가. 과거 원가는 뭐예요? 매몰 원가예요. 그죠? 매몰 원가가 이런 거죠. 자, 과거 원가로서 현재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4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 원가 설명이다. 10번 문제.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 중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에 따라 제조 간접비의 배분액이 달라지는 것은 자, 배부 순서가 중요한 건 하나뿐이 없죠. 단계 배부법. 그렇죠? 단계 배부법. 2번 11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자,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어디까지예요? 제품 제조원가까지예요. 제품 제조원가. 그렇죠? 매출원가는 포함돼야 안 돼요.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3번이죠. 단기총 제조원가. 그쵸? 우리가 말하는 제조원가. 매출원가는 아니고. 자, 그래서 3번이 제조원가고 1번, 2번, 4번은 손익계산 항목이죠. 그죠? 자, 다음 문제 12번 다음의 자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래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됐대요. 자, 가공원가는 가공비는 그죠? 이거 안 읽어봐도 돼요. 무조건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할 수밖에 없죠. 노동력이니까. 자, 평균법이니까 그죠? 평균법은 특징이 뭐예요? 기초가 없어요.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고. 자, 완성부터. 지금 완성은 4만이라고 돼 있죠. 4만. 그 다음에 기말을 보시면 자, 이 가공비는 무조건 뭐예요? 기초나 기말에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3만, 그쵸? 3만 개의 완성도가 60%니까 6, 3, 18. 18,000이 되겠네요. 18,000. 펜을 안 갖고 왔더니 불편하네. 자, 그래서 완성 4만이랑 기만 18,00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58,000. 그래서 58,000이 완성품 환산량이다. 4번이네요. 13번 문제.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렇죠? 납세 의무자예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세율도 당연히 부가세 신고를 해야 뭐예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죠. 영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간이가세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하죠. 당연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 맞죠? 자, 보기 2번.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당시에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죠? 자,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할 수 있다. 아니죠? 그렇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고 포장만 하거나 충전만 하는 곳은 사업장이 아니다. 요점에 다 있죠. 자,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은 뭐예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번 맞죠? 15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되냐? 그거는 뭐예요? 발급한 다음 날까지예요. 1번이죠, 뭐. 그죠? 발급한 다음 날까지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